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존적 성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고 나는 어떤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고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고,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어떤 모욕이나 폭력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의존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감내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이제 불안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자기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큰 분노 감정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존 욕구들이 너무 심해져서 성격 장애급으로 간 경우에는 더욱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의존적 성격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 진단 기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진단 기준, 이건 이제 DSM이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분류표인데요. 여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에서도 모두 이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한 8가지 중에서 최소한 5가지 이상 내가 해당이 된다면 이건 이제 의존적 성격 장애로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한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두 번째,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지지와 칭찬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네 번째,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을 하기 힘들다.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다기보다 판단 능력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지속하기 위해서 불쾌한 일이라도 지원하고 마다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일곱 번째,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줄 근원으로 다른 관계를 시급하게 찾는다. 여덟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 먼저 이제 의존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존은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의존의 반대가 이제 독립이자 홀로서기인데요. 완전한 홀로서기, 독립은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충분한 의존 속에서 완전한 독립이 될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는 흔히 말로 인생 독고다이다, 이런 강한 신념 속에서 늑대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진짜 독립은 아니고 가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큰 의존 욕구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나 거기에 대한 좌절 경험 때문에 한사코 거기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없이 이제 오직 자기 자신만 믿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반대로 의존적 성격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세상, 타인에 대한 믿음이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는 인생의 이제 큰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선택을 못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대인관계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존적 성격이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믿음은 강하게 있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이제 대인관계 양상인데요. 아마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대인관계 양상이겠죠. 이들 삶에서 존재 이유이자 목적은 모두 타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모든 게 괜찮고 나도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인물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남들은 다 안 챙기는 나의 생일을 항상 챙기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집단 내에서도 자신의 욕구보다는 이제 집단 전체의 욕구가 본인의 욕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동적이고 약간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미리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타인이라고 보고 있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타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또는 복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타인의 보호 본능, 보살핌의 욕구를 끌어내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영원히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책임져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제 자연계에는 뭐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는 가능하겠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의존하고 한쪽이 무언가를 제공하는 관계는 자연계에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는 그런 건 존재하기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더 심해지면 이제 짜증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아, 나는 너만 괜찮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싶으면 얘기해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면 된다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너도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슬슬 갈수록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것들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그런 태도를 빠르게 캐치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거나 가스라이팅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이 의존 성향을 만나면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당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의존적 성격이나 이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성격이나 그 모두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과 공허함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의존적 성격 장애는 그런 것들, 그런 공허함이나 낮은 자존감을 타인과의 의존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고,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 방식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컨트롤하려는 나르시시스트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의존적 성격 장애가 이제 만나면 당연히 이제 합이 딱 맞아지면서 한쪽은 이제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착취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적 성격 장애의 자아상인데요.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타인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얼핏 보면 좀 쿨하고 겸손하고 관대하고 사려심이 깊고 뭐 협동적이고 밝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내면의 자아상은 역시 이제 열등감과 관련된 주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인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나는 너무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나는 어울리지 않고, 또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도 이제 타인이 해줘야 된다는, 바꿔서 말하면 나는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서적인 양상인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되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우울해지고 좀 공허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한사코 드러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상대에게 부담을 줘서 관계를 안 좋게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밝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좀 오글거리더라도 어쨌든 상대에 대한 칭찬이나 사랑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잘 하세요. 가끔은 이제 지나칠 정도로 상대가 좀 무안할 정도로 칭찬을 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내적으로는 사실 그 공격성이 많이 억압되고 내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누군가하고 융합,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런 관계가 조금 스크래치 나거나 균열이 생긴다고는 느낌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한 감정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과 직업에 대한 건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윗사람에게 언제나 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한사코 조직 내에서도 뭔가 경쟁적이거나 대걸 챙기거나 이런 거보다는 조직 전체의 목표가 본인의 욕구이자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분도 잘 맞춰주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주위를 좀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언가 선택과 책임을 지어야 되고 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럴 때 항상 우물쭈물하거나 타인들, 특히 부하 직원에게까지도 의사결정들을 물어보고 또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점 직급이 올라가거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직책 속에서는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갈수록 조직 내에서도 이제 도태되는 경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표상의 관점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 표상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한 내적인 어떤 이미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대상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걸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대상 표상은 굉장히 아동기에 미분화된 어떤 감정 또는 퇴행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퇴행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전히 이제 내가 아이의 모습이고 내 대상 표상들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시키면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동등한 주체적인 한 성인으로서 이제 관계 맺기를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는 돌봐주거나 돌봄을 받는 관계로 이제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은 부모처럼 나를 돌봐주는 관계, 나는 언제나 힘이 약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는 이제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관계, 이런 식으로 대상 표상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신경증적인 증상들, 이제 공존하는 병리적인 현상들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과 우울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존적 성격 장애는 이제 성격 장애 중에 C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같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안과 관련된 주제예요. 회피성이신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회피하는 거고, 의존성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적인 거고, 강박성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적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이제 불안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타인을 끊임없이 맞춰주고 타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범불안 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내가 어떤 큰 의사결정이나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공황 발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공포, 여러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회공포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분장애인데요. 결국엔 이제 우울감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관계에서 좀 스크래치 나거나 버림받는 것이 좀 두려울 때는 뭔가 불안 장애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울 장애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버림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가 많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주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자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울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림받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또 버림받음, 유기불안과 관련된 성격장애가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거든요. 근데 이분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경계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큰 돌출 행동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해나 자살 같이 이제 파국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본인 방에 앉아서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울고만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으로 빠져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과잉 보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조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격장애가 되게 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도 내 얘기 같고 저 얘기를 들어도 내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정말 성격장애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성격장애들이랑 좀 구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의존 욕구가 있는 성격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연극성 성격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존 욕구, 본인의 위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모습은 의존성이나 이제 연극성이나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점은 연극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유혹의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좀 더 적극성을 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이기보다는 상대를 기분을 맞춰주는 식으로 약간 수동적으로 그런 의존 욕구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는 관점에서, 타인의 평가나 눈치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회피성 성격장애랑도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회피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거절과 비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회피 반응이 일어난다면,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의존 욕구와 상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회피성 성격장애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면의 심리적인 기제가, 심리적인 배경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회피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거절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세계와 타인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기본적으로 나를 거부하고 창피주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들보다는 이 세계와 타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곳이고 그들은 나에게 어느 정도 보살펴주고 호의적일 거라는 신념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래서 좀 그 기제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리불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관련이 있는 성격장애가 이제 경계성 성격인데요. 의존적 성격장애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격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격성을 표현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 시도나 그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런 강렬한 반응보다는 오히려 이제 혼자서 계속 울고 있는 정도로 이제 반응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그렇게 버림받거나 유기불안이 발생했을 때 그 대상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막 집착하고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의존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우울해지다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그 불안을 채워줄 다른 대상이나 타인들을 찾아서 바로 이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의존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헤어지고 나서 그 텀이 없이 바로바로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의존적 성격장애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의존적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나와 내 주변에 의존적 성격장애에 대한 판단 또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